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실패연구소 소장 교수 노준용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세미나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학회를 조직해 본 네, 실패 세미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누리호 발사가 있었죠. 언론에서도 많이 소개가 되고 또 우리 모든 국민들이 관심 있게 지켜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주 개발과 실패의 관계. 네, 우리 이제 실패 레벨이 우주로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어보기 위해서 김진환 박사님을 모셨는데요. 김진환 박사님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터보펌프 팀장님이시고 또 발사체 개발 단장님으로 현재 계시고요. 또 주요 업적으로 누리호 터보 펌프 개발의 총괄 책임을 맡으셨었고 또 누리호 엔진 개발 총괄 책임을 맡으셨습니다. 이러한 업적으로 과학기술훈장 도약장도 받으셨었고요. 또 대한민국 국회의 공로장도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주개발 사례로 본 실패의 의미 김진환 박사님을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근무하는 김진환입니다. 지금 오늘 주제가 이제 우주개발 사례로 봤을 때 실패의 의미가 무엇이냐 얘기하는데 제가 여태까지 강연한 건 누리호에 포커스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그 실패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우리 정부나 이런 데서는 민감해할 수도 있는 얘기를 약간 아마 터치할 수도 있는데 실패를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앞으로 더 좋은 연구와 그런 결과들을 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국가적인 그런 목표를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주 개발 사례로 봤다고 하지만 제가 주로 얘기할 거는 누리호와 나로호의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얼마 전에 작년에 누리호 발사했던 1차 시험 발사입니다. 시험 발사했던 그 장면에 환호하는 국민들의 모습을 한번 보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리가 나가나요? 저게 배경 소리가 있는데. 마지막 계단 하나가 남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10, 9, 8, 7, 6, 5, 4, 3, 엔진 터보 그 10년 전부터 되게 기대를 많이 해봤는데 거의 성공해서 지금 되게 기분이 좋고요.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고로 기분이 좋습니다. 대한민국 과학이 한층 더 발전되고 세계적으로 도약되지 않나 싶습니다. 현장에서 보게 돼서 감동적이었어요. 소리도 웅장하고 실제 보니까 진짜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제 달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이렇게 혼자서 독자적인 기술을 발표하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요. 와, 진짜요. 우리나라 로켓트가 성공하는 걸 보고 정말 행복했어요. 정말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나라 기술이 이렇게 발전할 줄 몰랐는데 실제로 돼서 되게 기뻤어요. 누리호 화이팅! 네, 제가 저 영상을 이제 볼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누리호 개발하면서 한 거의 2조 원이 들어갔는데 그 돈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 우리가 누리호를 쌓아올린 그 결과 그 플러스 그
그 무엇인가 있구나. 국민들과 어린아이들에게 그런 비전을 주고 꿈을 꾸게 하고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큰 에너지가 돼서 더 폭발적인 국민들의 과학기술의 발전과 꿈을 실현해내는 그런 미래가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데서 전혀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우주는 실패를 이제 용인하는 국가만이 가질 수 있는 영토다, 신령한 영토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우주를 개발하는 것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국가적인 사업이고 그 과학자만의 영역이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게 되고 국민들이 다 관심을 가지는 영역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 거대 과학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실패라는 것은 때로 굉장히 치명적이고 언론이나 국민들로부터의 그런 따가운 시선, 세금에 대한 사용이 제대로 됐는가에 대한 검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따라오기 때문에 어려운 사업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그런 철학을 가지고 이것은 단순히 실패로 끝나는 것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문화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따 아마 끝나서 여러 가지 토론이 있을 터인데 그때 좀 더 그 실패에 대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주는 지금 우리 세계적으로 어떻게 되나 이제 간단하게 그 큰 그림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닐 암스트롱이 이제 우주를 가서 달에 가서 이제 착륙을 한 사람이죠. 잘 아시지만 이분이 이제 2010년에 미국에서 의회에서 청문회를 가졌습니다. 그 청문회를 갖게 된 계기는 오바마 정부에서 국가 주도의 우주 사업을 이제 우리나라는 사기업이 주도하는 그런 우주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이분이 나와서 청문회에서 한 말이 국가가 하던 것을 민간이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것은 안전을 담보로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실패가 굉장히 많을 것이고 그거로 인해서 안전에 대한 비용을 엄청나게 치러야 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있는 이제 일론 머스크는 그 당시에 스페이스X를 해서 창업을 해서 발사를 처음 이제 성공하고 이제 문을 열려고 한 그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60 미닛이라는 미국의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울먹이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앵커가 닐 암스트롱이 이 사람이 당신의 우상일 텐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앵커가 네 앞에 가는 길에 이 사람이 돌을 던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이제 울먹울먹하면서 그분이 와서 좀 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하는 것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러시아나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이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굉장히 보수적인 영역이고 조금만 잘못되면 폭발하고 실패하고 엄청난 기술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이 사람한테 넘기는 게 굉장히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코웃음들을 쳤었죠. 그런데 이제 실패를 여러 번 반복하면서 얻어낸 그 결과 재착륙까지 하는 그런 업적을 이뤄냈고 그 결과 기존에 있던 우주에서의 위성을 올리는 비용을 10분의 1까지 다운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뤄내는 그런 업적을 이뤘고 2012년에 이제 닐 암스트롱은 작고를 하게 되시고 그 다음부터 일론 머스크는 계속 승승장구를 해서 지금 미국에는 정부가 주도하는 것보다 기업이 주도하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조금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이제 뉴 스페이스라고 해서 민영화가 돼서 사기업들이 주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기 전에 그 엄청난 기술들의 구축, 그 나사에서 쌓아놓은 그 백화점, 기술들이 백화점에 쫙 쌓여 있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이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상업화를 하느냐를 이용한 것이지 일론 머스크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거는 거의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고 기존의 나사에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모아서 재착륙하는 기술도 사용했고 여러 가지 극한까지 올려서 시험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백화점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부터 쌓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뉴스페이스, 미국에서 추구하는 뉴스페이스와 조금 달리 우리는 동시에 가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그냥 미국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뉴스페이스 민간한테 넘겨야 된다 이런 것은 굉장히 단순한 사고는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그 올드 스페이스와 뉴 스페이스를 얘기를 하는데 뉴 스페이스라는 것은 국가 주도에서 민간 주도, 단순 민간 주도가 아니라 혁신이 들어간 겁니다. 가격을 파괴시키고 그리고 기술을 굉장히 업그레이드해서 변혁시키고 극한까지 더 다가가서 비용을 줄이겠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일반 민간인들이 우주에 접근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미국에서 말하는 뉴스페이스인데요. 스페이스 X가 이런 재사용 발사체를 만들어서 비용을 다운시키고 또 스페이스 X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공장 한쪽에서는 소재가 들어가고 반대쪽에서는 로켓이 나온다. 이런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일관 생산을 다 자기가 해서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결과를 얻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이 IT에서 시작한 일론 머스크는 시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 같고 엔지니어들을 굉장히 많이 푸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에서 많이 들어가는 비용을 굉장히 많이 줄여나가는 것 같고 우리나라는 현재 그 노동법상 그게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주말에도 일하고 뭐 밤새 일하고 이런 거를 위에서 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스페이스X는 지금 미국에는 그런 시스템을 계속 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볼 때 연구자나 이런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결과에 대해서 행복하겠지만 그들의 삶은 굉장히 핍박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은.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유럽에서 추구하는 그런 방식이 우리한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런 스페이스X 외에도 블루 오리진이나 버진 갤럭틱 같은 데서 그 서보비탈, 그러니까 100kg 칼만 라인 이내에서의 여행을 추구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뭐 잘 아시다시피 한 사람당 5억 정도 잠깐 갔다 오는데도 5억 정도가 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아직은 일반화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로켓랩이라고 해서 얘들은 이제 작은 소형 위성들을 일단 발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앞으로는 더 대형까지 가려고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미국에서 이런 업체들은 비용을 줄여서 일반인들에게 우주를 소개하고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고 있고요. 기존의 방산 업체, 미국의 방산의 기존 업체들은 올드 스페이스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민간이라고 다 뉴 스페이스가 아닌 것이죠. 네, 그리고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하는 거를 우리는 다 한다. 우리는 미국을 앞서갈 것이다라는 것을 해서 미국에서 더 시도하지 않은 달 뒷면에 착륙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을 중국에서 시도를 하고 있고 이 중국의 장점은 자본을 많이 투입하는 것 이외에도 꾸준한 스트래티지, 전략을 가지고 실패를 하더라도 계속 투입을 해서 결과를 이뤄내는 그런 강점이 굉장히 높이 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아주 경제 대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미국이나 중국에서 하는 유인 프로그램을 다 쫓아가질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투입을 해서 가되 선진국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다 한번 모니터링을 해보겠다. 우리가 뭐 포카 같은 거 칠 때 이제 뭐가 뒷장에 있는지 카드나 열어보자 하고서 이제 따라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본은 국제적인 우주 프로그램에 가급적 국가적으로 돈을 투입해서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에서 얻는 자료들을 같이 공유하는 것을 추구를 하고 있고 일본은 또한 그렇지만 우리가 한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1등이 될 거야라는 것이 뭐냐면 우주에서 정확하게 쫓아가는 우주 유도 제어 쪽에서 우리가 1등이 되겠다라는 그런 꿈이 있어서 지금 하야부사로 해서 이제 그런 소행성 같은 데 착륙해서 정확하게 샘플에서 다시 리턴하는 이런 기술들을 시연을 해서 또 높게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좀 어떤 분야에서 우리가 1등이 될 것인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그 요새 언론 같은 데 보면 우리나라가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영역까지 우리가 쫓아가서 돈을 투입하는 거는 필요가 없는데 그런 걸 좀 전략적으로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달 탐사 프로그램 같은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해서 효과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될 것이고요. 미국이 하는 프로그램에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건 좋지만 거기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한테 득이 많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뭐 우주청 얘기가 나오고 우리나라에 브레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무원분들이 이동하지 않고 한 자리에서 계속 그 전문성을 가지고 전략을 수립하고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에 머지않은 미래로 지금 현재 뭐 화성에 가서 미국에서 중국에서 가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는 이제 화성에다가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영역으로 만들어서 멀티 플래너터리 스피시스가 되겠다 인류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좀 먼 얘기인 것 같고 오히려 저는 이것이 더 가까울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론 머스크가 추구하는 1시간 이내에 세계 어느 곳이든지 이 로켓을 타고 가서 착륙해서 갔다 오겠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였는데 전 지구가 일일 생활권 안에 들어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신뢰도의 문제인 거죠. 로켓으로 지금 갈 수는 있을 텐데 신뢰도가 높아서 사람을 많이 태우고 그리고 비용도 적어야 되고 이 두 가지를 해결하는 것이 관건인데 일론 머스크가 해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여기서 뉴욕에 뭐 친구를 만나러 갈 때 가서 아침에 여기서 밥 먹고 가서 같이 점심 먹고 얘기하다가 다시 저녁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생활권도 가능해진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KPS라고 해서 이것을 항법 위성들을 최소한으로 올려서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인 항법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것이고 소행성 탐사 얘기가 요새 있는데 그게 뭐 예타에서 떨어져서 뭐 연기되는 것 같고 그리고 달 탐사를 2030년에 달에 우리가 착륙시키겠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단순한 이런 목표가 아니라 이런 걸로부터 얻을 수 있는 파급 효과가 가장 많은 그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우리가 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주 시대가 이제 열리고 있는데 모건 스탠리가 예측하기로는 2020년 현재 400조 원의 세계 시장인데 이게 2040년에 1,300조 원까지 늘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것보다 훨씬 더 높게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경제성을 가지고 접근할 방법이 무엇인가? 민영화한다는 것은 결국 수익을 창출해내야 되는 영역이어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보고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X에서 이제 그동안 한 것들에 대해서 실패한 것을 모아서 한 그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 오늘 여기서 시간상 틀지는 않겠고 한번 찾아보시면은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How not to land on orbital rocket booster 해가지고 계속 실패, 다시 회수하는 일단 부스터가 계속 실패하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이것을 통해서 얻은 결과 가격을 다운시키는 그 실패를 계속 용인하면서 그리고 빠르게 다시 시도하는 이런 영상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좀 부러운 생각이 들죠. 엔지니어로서 실제 개발을 하는 사람으로서 야 저게 CEO니까 저럴 수 있지 뭐 자기가 투자를 했고 하니까 이렇게 계속 실패해도 하지라는 생각도 있지만 미국의 문화는 실패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대하고 그것에 대해서 실패는 한 번 실패하면 완전히 그 묵살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나를 하고 다시 또 시도하는 그런 나라인 것 같습니다. 누리호를 통해서 그리고 나로를 통해서 우리가 실패와 성공을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때 발사를 해서 잘 올라가다 마지막 단계에서 3단에서
그 엔진이 일찍 조기 종료, 강제 종료 시켰는데요. 탱크에서 엔진으로 들어오는 압력이 떨어져서 그게 한계점에 다다라서 이제 우리가 자동 프로그램에 의해서 셧다운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월 15일 날 예정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보완을 해서 이번에 2차 발사를 하게 되고요. 우리가 이것은 시험 발사입니다. 시험 발사라는 것은 처음에 로켓을 만들어서 얘가 문제가 없는지 계속 개발하는 과정이고, 이제 시험 발사가 종료가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본 발사라고 해서 진짜 비싼 위성을 싣고 올리는 그 과정이 되고요. 아직은 시험 발사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 누리호를 개발할 때 머릿속에 상상했던 뭐 예를 들어서 엔진, 제가 이제 엔진 총괄 책임자였는데 엔진을 이렇게 스케치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서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도전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실패를 얻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 되면서 반복되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결과가 75톤의 엔진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누리호의 목표는 이제 1.5톤급 저궤도 실용 위성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주 발사체를 개발하는 것인데 이것이 목표입니다. 저렇게 못하면 실패, 저걸 성공하면 성공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보면 지금 남쪽으로밖에 현실적으로 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른쪽으로 하면 일본 열도를 넘어가야 되고 좌측은 뭐 물론 아닌 것 같고 남쪽에는 이제 필리핀,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아 뭐 이런 나라들을 사이를 지나서 그리고 호주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완전히 막히진 않고 저 윈도우, 빨간 것을 이제 윈도우라고 하는데 저 윈도우를 향해서 우리가 발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1단, 2단 페어링 같은 것을 떨어뜨릴 때도 저 나라에 떨어지지 않게 안전지역에 떨어뜨리고 가야 하는 구속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그 1단을 갖다가 분리를 하고 떨어뜨리는 저 빨간 지점이 탄착 지점, 그리고 페어링을 분리해서 페어링이 떨어지고 가속도에서 저기까지 날아가서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2단을 또 떨어뜨리고 그래서 호주 가기 전에 다 떨어뜨리고 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약간 손실을 보는 거죠. 쭉 그냥 원래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되는데 저걸 떨어뜨리기 위해서 저 남쪽으로 똑바로 가다가 다 분리하고 이쪽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주 완벽한 그런 지정학적 조건을 갖추진 않았지만 저만큼 해도 정말 감사하다. 우리나라에서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발사 시나리오인데요. 이제 뭐 여러분 다 언론에서 많이 본 거니까 1단 분리하고 페어링, 2단 분리하고 이제 3단에서 위성 모사체를 분리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영상은 넘어가겠고 누리호 개발 과정을 이제 보시면 1단, 2단, 3단으로 돼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1단은 75톤 4개 엔진을 묶은 거고 2단에는 똑같은 엔진을 하나 달았고 다만 진공 상태에서 운용하기 때문에 노즐이 좀 더 큽니다. 그리고 3단에 7톤 작은 엔진을 했고요. 75톤을 해서 1단과 2단에 같이 사용하는 것은 헤리티지를 가지고 우리가 실패를 최소화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개발하기 위한 방법이고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프랑스도 그랬고 러시아의 소유주나 이런 것들도 많이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크게 단계별로 우리가 나눠보면 1단계 이제 시험 설비를 구축해야 되고 그리고 설계를 하는 과정이 1단계에 우리가 진행됐고요. 2015년까지. 그 다음에 2단계에는 그런 설계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제작을 하고 시험 설비 구축된 걸로 검증을 한 단계. 그 다음에 3단계에 이제 비행 모델을 시험 발사하는 단계까지 돼 있어서 올해 2022년 10월까지 마무리하게 돼 있는데 이것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발 과정을 우리가 한번 좀 더 보시면 이런 과정으로 점점점 들어가면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 이것이 아마 가장 눈으로 보시기에 가장 좋을 겁니다. 설비 시험하고 7톤, 75톤 엔진 시험 착수했고 2018년에 우리가 시험 발사로 2단만 가지고 발사해서 성공했고 그 다음에
종합시험 엔진 4개를 엮어서 시험했던 것, 그리고 발사대를 인증했던 것, 그리고 누리호 이제 드디어 1차 발사하고 이제 드디어 5월이었는데 이제 6월로 한 달 연기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액체 엔진을 개발할 때 수많은 실패를 겪게 됩니다. 그 중에서 뭐 많이 알려졌지만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연소 불안정이라고 해서 연소기에서 조금만 잘못 설계되거나 배려를 못하면 폭발하는데, 우리가 설계적으로 이것을 완벽하게 하기 위한 과정으로 연소 불안정을 우리가 만났고요. 그것을 우리가 수많은 설계 변경을 통해서 그리고 제작해서 시험을 해서 결과를 얻는 이 영상을 간단하게 잠깐 보여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게 폭발한 장면입니다. 그 밖에서 보는 장면으로는 좀 더 볼 수 있는데, 반대편 건물에 카메라가 있는데 폭발해서 그 카메라가 흔들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연소 불안정이 계속 발생해서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었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143초 동안에 연소를 성공하는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일정이라는 것이 빠듯하죠. 이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누리호를 개발하는데 우리가 10년이라는, 11년, 12년이라는 그런 한정된 시간을 우리가 받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자원을 받고 시작을 하는 거죠. 기간이라는 자원과 인력, 그리고 예산이라는 자원 3가지를 가지고 이때까지 해내라는 것이 정부의 요구고, 우리는 그때까지 해내는 것이 엔지니어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시간 많고 예산 많이 주고 뭐 사람 많이 주고 천천히 해도 된다면 천천히 개발하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10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엔진을 한쪽에서 시험도 조금 해보면서 연소 불안정을 같이 잡아가야 하는 그런 굉장히 치밀한 시간이었습니다. 실패의 현실에 대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규 새로 만든 그런 발사체를 개발할 때 이론적인 신뢰도가 그렇게 높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론적인 신뢰도라는 것은 저기 뭐 한 93%, 많아야 95%, 7%까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발사체를 그렇게 잡고 계산을 해보면 발사체 전체의 신뢰도를 아래의 컴포넌트들이 다 나눠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레벨이 하나하나 엔진 밑에 뭐 연소기 밑에 인젝터, 뭐 터보 펌프 밑에 그 산화제 펌프, 연료 펌프 이런 것들이 내려가면 신뢰도가 점점 이제 곱하기로 나가기 때문에 점점 줄어들어서 얘들이 단품에서 99.9% 정도 돼야 다 합친 것이 90몇 프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론적인 신뢰도예요. 그래서 그런 이론적인 신뢰도를 우리가 맞추기 위해서 거꾸로 엔진 시험은 몇 번, 터보 펌프 시험 몇 번, 연소기 시험은 몇 번, 시험을 안 하면 어떻게 검증을 해서 그 신뢰도를 높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산을 해주고죠, 이론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 신뢰도를 맞추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잡고 진행을 하는 건데요. 역사적으로 그런 이론적 신뢰도를 아무리 세워도 역사적으로는 첫 발사 성공률은 30%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WBS라고 그런 것이 있는데 Work Breakdown Structure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사체 같은 경우는 1단, 2단, 3단, 이게 이제 레벨 1이고요. 레벨 2로 가면 거기 들어가는 1단 각 단에 엔진 추진 구조 제어 이런 것들이 쫙 들어가죠. 그러면 또 엔진에는 또 터보 펌프, 연소기, 밸브라는 그 하위 레벨이 있고, 그 터보 펌프 이런 거 예를 들면 그 밑에 또 산화제, 연료 터빈에서 쫙 내려가게 됩니다. 산화제 펌프에도 그 아래 또 뭐 축계가 있고 뭐 인듀서, 임펠러 있고 쫙 내려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신뢰도를 거꾸로 쫙 계산해서 올라가면 발사체가 아무리 해도 그것을 100% 맞춘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굉장히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거대한 그런 수많은 그런 부품들이 있습니다. 37만 개가 된다고 하죠, 우리 발사체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개발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실패가 따를 수밖에 없고,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공을 이뤄낼 수 있는지를 찾아가는 그 과정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한 번에 성공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치 나는 신이 될 거야 라는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설명한 드린 내용이고, 나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단은 러시아에서 가져왔고 2단과 페어링 위성은 우리가 개발을 했는데 1차 실패와 2차 실패할 때까지도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2차 실패를 딱 하고 나니까 이제 불꽃놀이 하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언론에서 굉장히 그 질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차에서 성공 못하면 우리는 정말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이었고 더 이상 만들 그런 나로호 비용도 예산도 없었고 프로그램도 끝나고 이것이 만약에 그때 3차에서도 성공 못했다면 제 생각에는 항우연이 존재했을까 그 이후에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정말 마지막이었는데 3차 성공하니까 이제 얘기들이 어떤 루머가 도냐면 얘들 러시아한테 좀 더 많이 빼내기 위해서 일부러 1차, 2차 실패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나와서 굉장히 좀 재밌기도 했는데 한편으로 오히려 1차, 2차 실패를 하면서 일반인들도 많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언론에서도 1차, 2차 실패하면서 많이 배웠지? 맞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잡듯이 다시 들여다봐야 되고 러시아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가르쳐주진 않지만 그나마 옆에서 본 것들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하게 되고 이런 과정은 굉장히 자신을 돌아보고 그 실패가 왜 따라왔을까, 우리의 약한 점이 무엇인가를 다시 보는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되고요. 이것은 모든 것에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터보 펌프를 처음에 만들어서 그 당시에 설비가 없어서 러시아에 가서 실험했을 때 첫 번째 폭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돌아와서 우리가 다시 그 설계를 다시 하고 제작을 다시 했는데 그때 정말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전하시고 그 과정을 즐기셔야 합니다. 다만 똑같은 실수를 2번 했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그건 정말 실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실수는 하지 마시고 그런 실패를 통해서 실수가 아니라 거듭 기술을 축적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누리호 같은 경우에는 그 나로우 개발 때 30톤급 엔진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우리가 개발을 해봤던 그런 독자 개발을 기초로 해서 누리호를 했고요. 연소 불안정이 그럼에도 우리는 본 사업에서 발생을 했고 탱크 제작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그래서 2단 시험 발사는 우리가 성공했지만 1차 시험 발사 마지막에서 우리가 탱크 압력이 떨어짐으로써 누리호를 다시 2차 시험 발사에서 성공을 목표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가 2차 시험 발사 결과가 어떨지 그거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나올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를 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그 나로우 2회 실패가 우리 현실적으로 항우연과 이 발사체 개발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다가왔는지 여러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나로우 2회 실패하고 3차에 우리가 성공했을 때 우리 성공해서 이제 살았다라고 감사도 이제 뭐 대충 안 나오고 우리 결과 다 이뤄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천만의 말씀이었습니다. 2회 실패를 통한 결과는 굉장히 참담했는데요. 항우연 못 믿겠다. 그래서 외부에서 사람을 누리호 그 다음 사업이었잖아요. 나로우 누리호 다음에 누리호 책임자로 앉혔는데 또 그것이 시스템 경험이 있는 분을 데려왔으면 괜찮았을 텐데 시스템 경험이 좀 없는 분을 앉히는 그런 잘못된 인사를 단행을 했고요. 그리고 또 감사 측면에서는 제 생각에는 기술적인 감사가 들어와서 이 누리호가 실패했는데 왜 실패했는지 기술적으로 무엇이 부족했는지 내지는 우리가 그 기술을 통해서 어떤 것을 정말 축적한 건지 축적하지 못하고 돈만 쓴 것인지 이런 감사가 사실 들어와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감사를 하기보다는 예산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비리가 있는 것이 아닌지 제가 여기다 비리 감사라고 하면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안 썼지만 사실 비리 감사를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항우연이 이것은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런 것이 내려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론은 정해놓고 어쨌든 니들 혼나야 돼. 이런 것이 이제 그때까지는 있었습니다. 누리호에서는 이것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나간다면 우리나라에 정말 발전이라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나로 2회 실패하고서 후유증 이러한 단행을 통해서 나온 결과 후유증이 있었는데 누리호의 이제 1단계에 있어서의 사실 7톤 엔진 목표가 달성이 안 된 상태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아까 말한 그런 책임자의 좀 부족한 점과 여러 가지 연구원들에 대한 사기 저하와 이런 단합된 것보다는 뿔뿔이 이렇게 되는 그런 조직적인 와해 같은 것이 뒤따랐고요. 그리고 엔진 시스템을 특히 말씀드리자면 단품들은 팀에서 해결했지만 엔진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제가 단장을 맡았을 2015년에는 백지 상태로 있었습니다. 무게가 무려 30%나 목표 대비 30%나 초과했었고요. 엔진 시험을 어떻게 해야 할 거다라는 계획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서 관리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건 나중에 실패할 때 트레이스업을 해야 되거든요. 무엇이 문제였을까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이런 문서 관리 시스템도 전무했었고 연구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책임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권한이 모호하니까 이 결정 시스템과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려웠고 진행이 안 된 상태였죠. 그래서 이러한 실패를 이런 연구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고 그 책임이 기술적인 책임이 아니라 다른적인 사기 저하와 이런 시스템적인 문제를 와해시켜 놓는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계속 선진국을 쫓아가지 못할 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성공의 함수가 있다면 무엇으로 쓰일까요? 저는 계속 실패를 거듭하는 AX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쭉쭉쭉 나가도 계속 그 함수 메인 함수는 변수는 실패로 우리가 그것을 정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인자가 그래서 실패라고 생각하고요. 성실 실패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요새도 아마 있을 것도 같은데 산자부에서 제가 옛날에 참여했던 과제인데 가스터빈을 1990년대 했을 때 이때 실패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실패로 끝났는데 당시에 가스터빈이 1.2메가와트 산업용 가스터빈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발을 하는 거였는데 당시에 이것은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엔진이 진동이 심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목표한 가스터빈을 얻지를 못했는데 이후에 우리나라의 터보 기계에 지대한 기술 파급을 효과를 내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있던 참여했던 연구원들이 나와서 벤처들을 많이 차렸는데 제가 이름을 언급하긴 어렵지만 서너 개 업체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터보 기계에 지대한 기술을 파급 효과를 합니다. 터보 블로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터보 기계에 관련된 기술들이 가스터빈 개발을 참여했던 연구원들이 나와서 차린 업체들이 지대한 효과를 나타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사실 봐야 되거든요. 저 실패한 사례가 앞으로 어떤 기술을 파급할 것이고 그동안 축적한 기술이 정말 있느냐,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인정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실패의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가혹할까? 저는 관료주의적인 관점에서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관료주의적으로 이거 실패했는데 누군가는 책임져야 돼 라는 그런 정부에서의 그런 생각들이 결국에는 연구원들까지도 이런 것을 책임지게 하는 그 책임이 기술적인 책임이 아닌 다른적인 가혹한 책임을 지게 하는 그런 것이 내려오는데 먼저 이 정부적인 지침에서 아까 말한 대로 실패를 했다면 그 실패를 왜 했는지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가 있고 기술 축적이 충분히 됐다면 그것을 인정해주는 그런 관료적인 지침이 정부의 지침이 아주 그냥 문건으로 완성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단기적인 결과의 지상주의를 좀 추구하는 점이 있지 않나라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는 투자를 많이 하지 않고 시간적으로도 많이 투자를 하지 않은 나라가 결과는 이만큼을 얻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폰 브라운이 말한 유명한 말을 제가 마지막으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폰 브라운도 아마 그 당시에 빨리빨리 결과를 내. 소련이 지금 달나라에 가려고 하고 있어. 거기가 계속 우주에서 위성을 쏘는데 1등을 했잖아. 우리나라 빨리 결과를 내야 돼. 아마 이런 것을 많이 추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폰 브라운이 뭐라고 그랬냐면 크래시 프로그램, 발사체가 폭발한 프로그램들은 왜 그런가를 잘 살펴보면 페일리어는 여기서 나타난다. 마치 9명의 여자가 아기를 갖는다면 마치 한 달 만에 아기를 순산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서, 그러한 이론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필요한 개발 기간의 축적 기간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을 무조건 내가 돈 줄게, 시간은 빨리빨리 해서 결과를 내, 돈 필요해, 사람 필요해, 우리가 투입할게, 결과 내봐 라고 하는 것은 실패를 계속 몰아가는, 실패 쪽으로, 결과적인 실패 쪽으로 몰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폰 브라운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실패를 용인을 하되 그것을 축적하는 과정을 굉장히 가치 있게 여겨야 하고 그 시간과 시도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그런 가치를 창조해야 된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더 한다면 언론도 거기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팔로우업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거는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실패의 의미, 성공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고 우리는 기술 축적에 대한 큰 가치를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통한 기술 축적의 내용을 인정하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들어주신 그 폰 브라운 예제가 다 이렇게 바로 와닿는데요. 이해가 바로 쉽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우주 개발의 강국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전략을 가져야 되고 또 실패를 바라보는 문화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주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김진환 박사님께 질문 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창을 통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시간이 되는 범위에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우선 사전 질문 받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부터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항공 우주 개발 영역에서 성공과 실패는 어떻게 정의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누리호 발사 및 위성 모사체를 궤도에 올리는데 실패한 것을 왜 절반의 성공이라고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항공우주 영역에서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항공우주 영역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같이 실제 비행을 하는 그런 단계의 기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테크놀로지 레디니스 레벨이라는 것을 아마 많이들 아실 텐데 우리 공대 쪽에 있는 분들은 기술이 이제 랩 수준에서 하는 그런 대학교 랩이나 아니면 연구소 랩에서 하는 그런 수준의 기술 축적 기간이 레벨 1, 2, 3 정도로 구분됩니다. 여기에서는 실패를 많이 하는 것을 당연히 더 당연히 여겨야 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성실하게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나라의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4, 5, 6은 뭐냐면 실제 비행하기 전에 그 단품 레벨에서 실제 비행 상태와 유사한 환경에서 시험하는 구간인데 이것은 실제 조그맣게라도 비슷하게 제품을 만들고 시험하는 그 단계인데요. 그 단계에서의 구간도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용인을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성실하게 했냐? 그래서 어느 정도 결과를 냈나? 그러면 이제 용인을 하죠. 그런데 우리 그 항우연에서 하는 그 레벨로 올라가면 그 위성을 개발한다든가 그 발사체를 개발한다든가 이런 단계로 올라가면 굉장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이것은 성공 못하면 굉장히 큰일 나는 그런 문화가 아직 있는 것 같고 나로 때와 다르게 누리호 때는 굉장히 그 언론이나 아니면 일반인이나 교수님들이나 이런 레벨이 많이 올라와서 실패를 좀 용인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아직은 그 법제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실패하면 관료주의적으로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실 저는 법제화하자. 그래서 그래야 관료분들도 이런 문구에 의해서 이거는 실패지만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성공으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문구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테크놀로지 레벨로 보면 1, 2, 3, 5, 6까지는 괜찮다 어느 정도. 하지만 비행 모델까지 올라가면 굉장히 가혹하다. 성공하지 않으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뭐였죠? 네, 누리호 발사 및 유성 모사체를 궤도에 올리는데 왜 절반의 성공. 이게 이제 그 언론에서 하는 얘기고요. 저희 이제 항우연에서 엔지니어가 볼 때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당연히 엔지니어 개개인들은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하지 절반의 성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엔지니어들이 볼 때 여기까지 간 거 우리가 봐도 대단해. 여기서 우리가 얻은 기술은 굉장히 많어. 하지만 자신들에 대해서 이건 어쨌든 실패야. 이것은 저는 프로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언론이나 국민들이 볼 때는 그것을 이제 이해해 주셔서 이게 거기까지 간 것은 기술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실패라고 보지 않고 어느 정도 절반의 성공이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 단계가 남았다라고 이제 아까도 영상에서 했지만 이 정도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성공이고 조금만 더 하면 돼라는 것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반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에 또 다른 그런 것을 붙일 수도 있는 것이 항우연 측에서 또 한편으로 이제 정책적, 이 프로그램 정책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보는 입장도 그렇고 이것은 실패다 성공이라고 얘기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건 시험 발사이기 때문에 기술을 축적하는 과정이다. 여전히 당연히 실패를 당연시 여겨야 되고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기술을 축적해야 되는 과정이다라고 봐서 이것은 시험 발사가 마칠 때까지는 이건 성공 실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절반의 성공이라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다. 하지만 누리호 1차 발사는 실패야. 우리 또 할 수 있어 하고 쿨하게 나가는 거죠. 뭐. 네. 네, 감사합니다. 그 현장 질문 올라와서 질문 하나 드려보면요, 실패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는 말씀 정말로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조직이나 정부의 관례 문화를 바꾸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은데요. 조직의 구성원으로서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지, 경영진 혹은 리더의 위치에서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실제 개발하는 엔지니어의 입장은 뭐 공대에서 우리 말하는 바운더리 컨디션, 그 환경 내에서 어떻게 주어졌든 내가 하겠다고 사인을 했으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구원의 입장은 주어진 목표를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자기의 일을 꾸준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다만 그것을 어떻게 더 좋게 바꿀 것인가, 우리가 모자란 것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정부와 언론에 그것을 제시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리더의 역할은 이 거대 과학은 제가 엔진을 개발하는 총괄 책임자였고 그리고 또 이제 발사체 전체 책임자들도 있지만 과학 기술만 잘해서 되는 영역이 분명히 아닙니다. 여기는 휴먼 에러라는 것이 들어가고 사람을 조직 관리하는 것과 사람을 최대한 그 사람으로부터 최대한을 끌어낼 수 있는 그 기술의 극대화를 만들어내는 그 능력,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언론, 국회, 일반인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고 그런 것을 대응하고 알리고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도자나 이런 위에 있는 레벨이라면 반드시 정부를 설득하고 그러는 것을 기획해서 계속 이루어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것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술 영역 반, 그거 반 정도는 돼야 앞으로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우주 정책과 이런 것들을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요새 얘기하는 우주청 같은 것이 지금 뭐 어디 위치에 위치한다 이런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과 일본은 저런 철학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나라 철학은 뭐지? 사실은 지금 없습니다. 왜 없냐? 브레인이 없습니다. 브레인이 누구여야 되느냐? 분명히 그 정부에 있는 관료분들이 전문 지식을 가질 수 있게 계속 지속적으로 변하지 말고 그 자리에 계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항우영 같이 이런 개발해 본 경험이 있는 실제 비행해 본 사람들이 거기에 투입돼서 같이 전략을 짜줘야 되는데 지금은 항우연이 거기서 전략을 짜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위원들 중에 한 명, 잘해야 그 정도로 들어있고 전략은 죄송합니다만 능력이 출중하시지만 교수님들은 그 분야에서 훌륭하지만 이 로켓을 직접 개발하고 위성을 직접 개발하고 하는 그 전략 짜는 거에서는 사실 그 옆에서 훈수 두는 그런 입장이셔야 되는데 그분들이 이제 전략을 직접 짜게 정부에서 유도를 하다 보니 계속 우리가 똑바로 가질 못하고 삐딱하게 갔다 이렇게 갔다 계속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의 우주청을 둬서 거기에 정말 브레인, 개발해본 경험자들 그리고 정부의 그런 입법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책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을 끌어가고 각 부처를 총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 그러려면 많이들 얘기하지만 최소한 총리와 대통령 산하의 그런 조직을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브레인 조직, 바뀌지 않는 브레인 조직을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래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지그재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죠. 네, 마지막 질문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기술이 복잡할수록 실패로부터 학습할 때 팀 간의 협력 학습이 중요할 텐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아니면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공유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그 엔지니어들은 좀 독특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자기가 가진 거를 잘 안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네? 이미 자기가 시작할 때 이미 담을 좀 쌓아요. 그런데 항우연에 지금 개발 한 턴을 다 같이 돌면 그런 게 거의 없어집니다. 물론 자기가 또 요거는 절대 뭐 줄 필요도 없는 거지만 요건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 기술은 있지만 내가 이거를 공개해야 저 사람이 나한테 주고 이 시스템이 된다는 걸 이제 한 턴을 돌면 다 알아요. 그리고 그런 정도가 되면 한 턴을 돌면 굉장히 서로 시행착오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아마 개발해 본 사람, 하드웨어 개발한 본 사람들은 그런 걸 느낄 거예요. 제가 딱 팀에 들어가면 이 팀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딱 알아요. 어떻게 하냐면 한창 개발할 때 굉장히 시끄러워요. 이 사람 저 사람 막 얘기해요. 여기저기 얘기해요. 소리가 안 들리게 자기들끼리.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이 많고 서로 문제 해결을 하는 거예요. 알아서. 팀 회의에 오면 회의에서 꺼내서 그거를 가지고 토론을 하지 않고 문제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를 가지고 회의를 해요. 그러면 이제 금방금방 끝나잖아요. 대안까지 다 가져와서. 근데 처음에는 문제를 가져와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러면 이제 하세월이죠. 그래서 조금 지나면 연구원들이 그렇게 변합니다. 그리고 담이 다 없어지고 그런 것들을 보면 저절로 넘어가요. 그런데 이제 2턴, 3턴, 저희 이제 한 2턴 정도 돌았기 때문에 2턴, 3턴 돌면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반대로 조용해요. 쓸데없는 말들을 안 해. 거의 이메일로 딱딱 보내서 주고받고 하고 조용해요. 그러니까 아주 조용하면 이 팀은 아주 잘 되든지 아주 엉망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서로 뭘 줘야 되는지 뭘 받아야 되는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 정도 레벨이 되면 굉장히 개발하기가 쉽고 빨리 나가죠. 그래서 연구원들의 속성상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처음에. 주는 것도 힘들고 받는 것도 힘들고. 근데 자기가 실제로 한 턴만 돌면 그 시스템이 굉장히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실은 미리 연구원들이 깨닫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시간이 좀 있어서 하나 더 코멘트를 하면 제가 이 엔진 개발하고 타워 펌프 개발할 때 팀장이나 단장으로서 제일 좋아했던 영상이 뭐냐면 기간 내에 개발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는 것이 없는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팀이 아니든 딴 팀에서 봐주더라도 그런 조직의 시스템을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분명히 놓치고 가는 게 있어요. 그 영상이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고릴라가 한 사람이 싹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서로 공을 몇 번 주고받는지를 그걸 카운트하라고 하면 고릴라 지나가는 거 안 보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보이는데, 그래서 분명히 팀 내에서도 그렇고 팀 외 사람도 그렇고 그런 걸 옆에서 봐주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런 질문을 툭툭 던져서 주고받는 시간들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발에 있어서. 그러면 실패를 놓치는 것을 우리가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죠. 그건 좋은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나라가 과학 강국이 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실패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될지, 또 언론이 정부가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될지 아주 중요한 통찰력 있는 메시지를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흥미진진한 얘기를 해주신 김진환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점심 식사 이후에 1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